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인플레가 터지던 뭐 전쟁이 터지던 겸사겸사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 지금은 그냥 연준의 과잉 긴축 때문에 일어나는 채권 시장의 붕괴와 달러의 초강세 모드가 모든 걸 조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줄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미쳐가는 연준의 이제 수장인 파월에 대해서 말해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인 성향이 영향을 분명히 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파월이 뭐 번즈가 될 거냐, 뭐 볼커가 될 거냐,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 그건 지나봐야 하는 문제고, 하나 확실한 건 이제 샤워실의 바보 수준이 아니라 샤워실 바보의 샤넬급으로 평가될 것 같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파월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처음 겪는 거 아니잖아. 그 좀 변해왔어요, 약간. 처음하고 지금하고 몇 번의 좀 그 태도와 이런 것들이 좀 변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가 이제 잭슨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FOMC를 넘어가서 지금 오늘 급락까지 계속 미장 국장 할 것 없이 쭉쭉쭉 빠지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면 뭡니까? FOMC가 너무 매파적이었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뭐가 100bp 아니면 75였는데 75로 한 거는 부합된 거 아닌가? 그게 왜 그렇게 매파죠? 라고 물어보면, 전도표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터미널 레이트 이제 그 끝까지 올라가는 게 4.4까지 생각했는데 4.65까지 찍혔으니까 뭐 사실 제일 크게 하면 100bp 정도 오른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매파적인 것만 본 거야. 그리고 점도표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금리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점도표는 점도표대로 간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점도표는 틀리라고 찍는 거야. 그냥 지금 같아서는인 거지. 근데 왜 보통은 금리가 시장보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거기에 시장이 놀라니까 점도표는 좀 낮춰주고, 약간의 밸런스를 맞춘다고. 멘트를 좀 완화한다든지. 둘 다 하면 죽어버릴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매파적일 수밖에 없는 게, FOMC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이런 CPI가 나오면서 이제 100bp 가능성도 높아졌다. 100bp를 전망하는 하우스도 많아졌는데 75가 나왔잖아. 그러면 일단은 그 금리 자체는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메시지로 조지는 거, 입으로 조지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입으로 조지고 점도표로 조지고. 근데 왜 이거 두 개는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근데 금리라는 건 인하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돼서 진짜 그 모기지 시장을 작살내고 이럴 것 같으면, 그나마 좀 좋게 봤던 거는 이제 MBS가 그 양적 긴축을 줄인다고 했잖아. 근데 만기 돌아온 게 거의 없다. 그래서 그냥 가진 거를 던지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모기지 금리가 폭발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때 줄이는 거하고 있는 거 집어 던지는 거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그건 안 한다 그랬어. 물론 그거는 모기지 금리가 이미 안 그래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될 뻔해. 한다고 했으면 지금 금리 또 지금보다 한 50bp는 더 높았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미국 주담대는 캡처를 2번을 못 써. 하루마다 0.3씩 올라가. 제가 톡방에 올린 것도 6.3, 6.5, 6.7, 6.8, 7.08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 드디어 7% 올라오는. 30년 고정금리 7%. 집 살 수 있는 용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근데 대단한 게 또 사더라고. 그 와중에도 돈 진짜 많네. 그래서 2% 넘게 상승하던 미장이 어제 작살이 났던 게,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적응해가지고 앞으로 지금이 힘들고 미래가 좋을 거야. 실비 지수가 좋아지고 신규 주택 거래가 늘어나가지고 아주 덜 맞았구나가 돼서 이제 좀 빠진 것도 좀 있는데, 어찌됐든 가장 걱정했던 거는 이제 보통 뭐 점도표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충격은 MBS의 장중 매도 가능성이에요. 일단 요거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또 멘트상 경기 침체를 약간 용인했다. 근데 용인한 게 뭐 이미 다 경기 침체인데 연준만 아니라고 한 것 뿐이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매파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왜 이렇게 이지랄이냐? 그냥 일단
마지막이 쌓였어요. 마지막이. 그러니까 이제 MBS는 안 줄이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높은데 안 줄이냐 이런 식으로 기자가 물어봤더니 부동산은 조져야 된다라고 그냥 원희룡 장관도 이제 서울 한 40% 조져야 된다고 했잖아. 파월이 원희룡이 아닌 게 다행인가? 미국 한 40% 조져야 된다 이러면 진짜 조져질 수도 있는. 아무튼 뭐 부동산 좀 빠져야 되고 그리고 고용과 경제가 악화될 때까지 긴축하겠다. 아니 한마디로 이제 경기 침체와도 그냥 킥고잉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멈출 줄 알았던데 이제 예전에 이 정도 죽을 것 같았으면 풀어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죽을 것 같아야 풀어줄 것 같으니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또 올리면 지금 2년물 금리 또 4.1%잖아요. 그러면 이제 4.5 연말 4.5잖아. 다 반영한 거야. 근데 이걸 또 근데 지금 우리는 1년 내내 반영만 하고 있잖아. 오르면 반영하고 오르면 반영하고. 근데 이걸 또 하면 이제 진짜 나락으로 갈 것 같은데 안 멈출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끝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근데 경제 지표가 눈치 없이 좋게 나와. 이 정도 되면 거의 죽은 척을 해야 되는데 그 S&P에서 이제 글로벌 PMI를 봐도 컨센이 한 46이었는데 49가 나왔어요. 49가 나왔고 그것도 내용을 까보니까 이게 이제 공급 뭐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운송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이것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택배비가 뭐 너무 비싸가지고 주문 안 했는데 이제 택배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신규 주문이나 또 그걸 하기 위한 고용이 늘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뭐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단 말이야.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이익 이런 것도 줄어들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안 줄어드는 것 같고 기업 이익도 이제 인플레가 이제 도와주는 셈이니까 그러면 딱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경기가 제일 괜찮은 게 미국인데 그 미국이 약화될 때까지 긴축하겠다는 건 남들은 이미 송장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일 강한 미국 기준으로 한다니까. 미국이 죽으면 다른 데는 이미 이제 발인하고 있겠지. 그렇지 않겠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딴 거 없다. 언젠간 이게 지나가겠지만 그 지나갈 때까지는 현금을 정해놔야겠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달러가 짱이다. 그래서 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걸 집어던지는 금도 집어던지고 미국채 집어던지고 영국채 집어던지고 코스피 던지고 뭐 코스닥 던지고 다 던지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랑 똑같지 않아? 코로나 빵 터졌을 때 믿을 건 달러밖에 없죠. 미국채를 투매하면서 달러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달러가 너무 튀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공포의 극단인 거거든. 물론 그렇다고 코로나 때처럼 V자 반등은 쉽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정책적으로 돈을 뿌렸는데 지금은 이제 반등을 해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 건데 문제는 이게 또 너무 과하니까 너무 땡기니까 이제 리와인딩도 좀 셀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날이 올 거는 같은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냐. 그리고 버틸려면 뭐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지. 달러. 그래서 달러가 최고다. 그리고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달러가 아니라 달러가 실제로 강해지고 있잖아. 더 강해지고 있잖아. 뭐 그러면 이제 무서운 거. 그래서 이게 미국은 이 정도로 올렸는데도 경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더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영국, 일본 이런 데도 뭐 좀 따라 붙어야 되잖아. 그러면 미국이 먼저 나갔다가 좀 벌어진 게 부담이 됐는데 이게 내려와야 정상이잖아. 근데 얘들이 억지로 따라 붙었단 말이야. 그럼 또 여유가 생기면 미국 또 간다고. 그런 상황에 한마디로 이제 달러 빼고는 다 죽어라가 된 거지. 지금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다 필요 없고 온리 달러, 강달러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온리 달러다. 이거는 이렇게 된 거는 잭슨 홀 이후지. 원래도 달러는 강했는데 그건 이제 그 지금 스토리하고 조금 다르다. 자 그러면 일단 파월 얘기를 하기 전에 연준이라는 걸 좀 먼저 얘기해 보자. 일단은 이제 지금 경제적인 논리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왜 전문가들이 틀려가지고 지금 조롱을 받느냐? 경제적으로 보면 이 정도 갔으면 돌림이 나오는 게 맞거든. 위든 아래든 간에.
근데 그 모든 걸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 온 거잖아. 환율도 그렇고, 뭐 금리도 그렇고 다 그래. 심지어 레벨과 속도가 전부 다 평시 수준을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는 거야.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해. 자기도 손해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 이제 경제 논리가 동작하지 않고 정치 논리, 안보 논리, 패권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 여기 딱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은 이제 사는 쪽이고 물건을 소비하는 쪽이니까. 그리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러시아나 중국 쪽일 것이고 그쪽에 이제 패권 싸움이 이제 일어난 건데 일단 연준의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 논리로 말은 하지만 그 논리가 그때그때 바뀌고 하는 이유는 말 못할 뭔가가 있다. 그것도 FOMC 나와가지고 파월이 미친 것 같으니 파월이 장사가 안 되게 금리를 더 올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예전에는 2년, 10년물 금리가 역전되면은 침체가 올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도 다른 스프레드를 제시하면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다 결국엔 다 역전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이런 것도 뭔가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건 그게 아니고 말 못할 뭔가가 있다는 거지. 현재 엄밀히 말하면 연준은 약간 국방부처럼 움직인다는 거지. 왜? 전시 상황이니까. 전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파월 특집이니까 파월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과거 연준 의장들이라고 하면은 뭐 많긴 한데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요즘에 다시 뜬 사람이 이제 폴 볼커가 있고 볼커 다음에 이제 그린스펀이 있었죠. 그린스펀 다음에 이제 버냉키 그리고 이제 앨런 그리고 이제 파월까지. 요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사실 그린스펀 혼자 19년 반을 했기 때문에 그 전을 안다는 거는 80몇 년도면 태어는 나 있었지만 4살짜리가 연준 의장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겪음은 없지만 이제 과거에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일단 그 연준 의장이라고 하면 과거의 연준이 이제 재무부의 산하의 기관에 불과했던 시절을 좀 제외하고 최근을 딱 놓고 보면 일단 볼거라고 하면 제 강의에도 정말 자주 나오지만 이제 인플레 파이팅의 이제 대명사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볼커가 또 물가가 오르니까 볼커 자주 나오면 물가가 높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그린스펀이나 버냉키 나오면 이제 경기가 다 뒤졌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데 볼커는 그렇게 그냥 한 줄 압축하면 이제 물가 잡은 파이터. 그러니까 불도저 같은 사령관 이런 이미지고. 그린스펀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다른 사람이지. 볼커하고는 완전 결이 같이 밥 먹으면 말 한마디 할 것 같은 약간 궁합이 안 맞아. 근데 그린스펀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볼커는 목표가 너무 뚜렷했잖아. 근데 근데 볼커하고 지금 파월하고 갖다 대면 안 돼. 볼커 때랑은 지금 그때는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할 때고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잖아. 그럼 소련이 강해요? 러시아가 강해요? 소련이 한 26배는 강할걸? 러시아는 소련 망한 거에 한 나라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고 있잖아. 땅만 그냥 넓을 뿐이야. 쓸 수 있는 땅은 아무리 러시아 뉴스를 봐도 모스크바 외에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상테크푸르크 이런 거 그런 거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나오지. 없어. 러시아는 볼 게 없어요. 예전에 소련이야 수소폭탄도 만들고 위성도 먼저 하고 그랬던 소련하고 싸울 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대립을 할 때 사회주의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양극화와 버블 버블과 붕괴를 반복하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니까 결국엔 붕괴되게 돼 있다는 게 이제 그래서 그냥 아예 노동자의 세계를 만들자, 과격하게 만들자고 하면 이제 공산주의자, 좀 완화하게 만들자 하면 사회주의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미국이 29년에 대공황이 터져가지고 역시 자본주의는 아닌가 보다 하고 분위기가 확 퍼졌지. 그때 배웠다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끝났다고 생각했어. 1, 2년짜리 대공황도 아니고 몇 년을 갔으니까. 그래서 망한 줄 알았던 자본주의가 케인즈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다시 개같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본주의가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케인즈주의도 계속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터진 거야. 그게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때만 해도 7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소련이 오히려 답으로 보였거든. 미국은 저렇게 했더니 공황으로 지랄이고, 요렇게 했더니 인플레로 지랄이네. 근데 소련이 짱인 듯?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리고 71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 닉슨 쇼크가 벌어져.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거잖아. 그것 때문에 달러를 기축통화를 했는데 그걸 깨버린 거잖아. 그러면 지금은 물가 정도 잡아라는 거지만 그때 볼커가 달러를 지켜야 되는 거는 자본주의를 지키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컨트롤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하면 그냥 이제 웬만한 나라들은 다 소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했던, 그러니까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빚이 없어. 연준이 갖고 있는 뭐 자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미 10년 동안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미 개차반 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주식이 뭐 반토막인데 거기서도 반토막 나는 건 뭐 이제 예전에 비해서 느낌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있어. 쉽게 말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총각이었던 거지. 뭐 서울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그냥 일자리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미국 경제는 애는 물론이고 뭐 여러 명의 첩이 딸린 이제 엄청난 유부남이란 말이야. 예전처럼 가족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안 돼. 유부남하고 총각은 생물학적으로 같은 남자지만 굉장히 다른 생명체거든. 그 여자하고 아줌마가 다르듯이 약간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 지금 챙겨야 될 식솔이 한둘이 아닌 그거기 때문에 볼커처럼은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근데 그때는 몸은 가벼웠고 해야 될 목표는 뚜렷했고 그리고 절박했지. 지금이야 우리가 소련이 붕괴됐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지. 그때는 소련 붕괴된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배웠다는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처음 정상회담 같은 한 게 74년이잖아. 왜 74년에 했겠어? 그 전에 북한이 더 잘 사니까 자존심 상해서 안 한 거거든. 그게 74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소련하고 그래서 저는 신냉전이니까 냉전 아니야. 그 정도 레벨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가 합쳐도 예전에 소련은 안 돼. 예. 근데 이제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복잡한 건 뭐냐면 그때는 미국하고 말 그대로 냉전이었기 때문에 서로 엮인 게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때리고 할 때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속 시원한 것도 있겠죠. 피해보는 것도 있잖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물가 뛰니까. 근데 그때는 중국은 아예 글로벌 사회에 없던 나라고 자기들끼리 굶어 죽고 있던 시기고, 소련하고 얘들은 그냥 완전히 블록화 돼가지고 뭐 미국하고 수출입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냐. 그러니까 때리고 자시고 하는 것도 오히려 쉬웠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복잡해. 복잡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한 거지. 그때는 러시아나 소련의 그 원유를 미국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사실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그때는 미국이 지금 같은 에너지 독립이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볼커 한 명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볼커처럼 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50 넘은 사람한테 19살들한테 하는 자기개발서를 주면서 뭐 도전해라 이런 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것이고, 어찌됐든 근데 볼커라는 사람은 그걸로서 끝끝내 적어도 경기는 다 작살을 냈지만 적어도 달러는 지켜냈잖아. 그래서 자서전 이름이 뭐예요? 볼커 정도 되면은 아마 자서전 이름은 인플레이션 파이터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서전 이름이 달러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은 게 아니고 달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반대예요. 달러가 떨어져서 문제예요. 떨어져서. 그걸 이제 끌어올린 거지. 레이건하고. 그러고 나서 그린스펀 딱 넘어오니까 일단은 소련 조지고 하는 것까지는 다 오케이. 근데 우리 집안의 피해가 너무 많잖아. 이제부터는 이제 안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볼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다고 예전처럼 또 금리를 또 너무 쉽게 내려보면 아서번즈처럼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볼 것 때문에 중앙은행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야 라고 했지만
그린스펀도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경기만 보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가 꺾일 때는 이제 미리 조금 완화를 하고, 경기가 고점을 찍을 것 같을 때는 이제 좀 이렇게 다시 또 풀고 뭐 자시고 해야 되는 이런 그 사이클링을 실제로 처음 도입해서 그걸 잘한 게 그린스펀이에요. 그러니까 마에스트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물론 뭐 처음에는 처음 하고 마지막이 좀 안 좋긴 했지. 마지막에 이제 서브프라임까지 가니까 처음과 끝이 조금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다 좋아했으니까. 왜? 그냥 중앙은행이 시장과 경제 뒷배를 역할을 해주잖아. 경기 빠질 것 같으면 탁 받아주고, 너무 과열될 것 같으면 땡겨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누가 지명한 게 아니라 그냥 중앙은행은 당연히 그린스펀이 하시는 거지. 예, 그래서 19년을 한 거예요. 20년,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겠어, 20년 동안. 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것도 한 20년 하다 보니까 관성이 돼서, 그린스펀이 마지막에 실수가 뭐냐면, 민간을 너무 믿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이제 밑에 판만 깔아주고, 너무 좀 하면 좀 받쳐주고, 요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들이 다 알아서 해. 근데 거기까지 알아서 할 줄은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서브프라임이 뿌리가 되는 CDO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파생 상품들이 돌아다니는 걸 그린스펀은 진중하게 여기진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잘하겠지라고 믿은 거지. 근데 잘하겠지라고 계속 믿으면 이제 대부분 썩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버냉키로 바뀌고 나서 2년 후에 금융위기가 터지는데, 어떻게 보면 운이 없지.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위기가 취임하자마자 2년 만에 터졌으니까 버냉키는 별로 운이 없는 의장일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불황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공부하고 언젠가는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아이디어를 연준 의장으로서 쓸 수 있었던 운 좋은 의장이기도 하는 거지, 동시에. 그래서 양적 완화라니까 그 말도 어려운, 그리고 이게 무슨 중앙은행의 정책이냐는 비난을 듣고 미 의회에서조차 탄핵해야 된다는 비판까지 들으면서 어쨌든 완화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갔던 게 이제 버냉키고, 버냉키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버냉키나 옐런을 보고 마음이 편해지지.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중앙은행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무서워야 되는데 되게 인자하신 집사님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된 것도 그런 게 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버냉키는 좀 더 할 수도 있었지만 공화당에서 너무 극렬한 반대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은 이제 재정 확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정 확대를 넘어서 아예 그 돈을 이런 식으로 찍어버리니까, 지난 8년은 그래 금융위기 때문에 그랬다 치자. 지금은 그럴 필요 없잖아. 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버냉키 이제 거기서 내려오고, 근데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옐런은 이제 버냉키랑 다를 게 없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버냉키하고 또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버냉키는 이제 거시를 본 사람이고, 옐런은 이제 노동시장, 노동경제학 박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화로 가요. 왜? 버블이 끼는 게 차라리, 그러니까 폐지 짚는 노인 기준으로 봤을 때 차라리 버블한 게 길거리 박스가 많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지. 긴축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왕지 이렇게 돈을 십몇 년 이렇게 찍어도 물가가 오는 것 같으면 그냥 화끈하게 찍어버려가지고, 그냥 그 버블의 콩가루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게 그냥 확실하게 해버리자. 는 게 이제 옐런이 했던 이제 과학경제고, 그 다음에 파월로 넘어오면서 완성된 게 AIT였고, 근데 이런 거대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파월이 이제 팬데믹 때 그렇게 놀라운 정책을 좀 쏟아내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일단 그럼 파월이 임명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거죠. 옐런은 아마 버냉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투자자들이나 월가에서 인기가 좋은 의장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인드 자체가 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긴축을 하더라도, 옐런은 사실 긴축을 하고 있었죠. 긴축을 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온전한 긴축은 처음 보는 거지. 중국이 낮에 빠진다고 미국이 멈춰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보니까 이제 아름답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워낙 이제 민주당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선거 운동할 때 옐런부터 잘라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는 계속 쓰고 싶어서 진짜 자를 생각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옐런도 인터뷰에서 나 한 번 더 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지자들이 막 옐런 모가지 하라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 가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같은 인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당시 이사였지만 제 강의에서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 존재가 없는 사람. 지금 월셔 이사라든지 브레이너드 이사라든지 예전에 그런 사람들은 다 소신 발언도 하고 하면서 막 제 강의도 자주 나오고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데 파월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대세 추종. 그냥 FMC가 이걸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 의장님 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러니까 전두환이 이제 노태우를 앞세운 거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색깔 없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 색깔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반대도 그렇게 극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파월의 이제 일기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때는 트럼프하고 트러블이 많죠. 일단은 파월은 굉장히 관료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장을 진짜 목표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의장이 어떻게 되고 난 이후에는 그냥 자기 조직 중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가야 할 길. 네, 권철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가야 돼. 내 조직이 가야 될 길을 그때 그 조직이 해야 될 길이 뭐겠어요? 전 의장이 만들어 놓은 가이던스. 그러니까 옐런이 자기가 잘릴 것 같으니까 다음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선회를 할까봐 미리 다 짜놨어. 그걸 그대로 밟아가요, 파월은.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어리버리 하는 것 같으면서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게 그냥 옐런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대로 갔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하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트럼프는 이제 약달러를 원하니까 금리 낮춰놨는데 연준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인 사람이라도 그냥 그때 알았겠지. 연임은 이제 트럼프가 재선되면 나는 나가리구나. 중간에도 자르려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잖아요. 이때부터 파월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느낌. 그래서 연준이 가기로 한 길을 그냥 따박따박 지금 약간 고집스럽게 따박따박 가다가 2018년 12월에 더 이상은 안 돼라고 했는데 그냥 가기로 했으니까 갔잖아.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쟤 어떻게 하면 자를지 좀 알아봐라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시장 작살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2019년에는 동결하고 금리 3번 낮추잖아.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가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파월이 이제 조금 인기를 얻기 시작하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확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약간 거기 약간 도취된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트럼프가 날아가잖아. 트럼프가 날아가면 이제 자기도 이제 연임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연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블루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뭐 의회, 백악관 뭐 전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니까 중앙은행도 이제 민주당의 색깔을 많이 가야 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당시 브레이너드 이사가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여성이고, 그리고 또 연준 주요 인사 중에 유일하게 민주당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원래 이런 데는 없어야 될 것 같잖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가려는 백악관이 가려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이제 나도 강의할 때 굉장히 가능성 높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파월 입장에서는 내가 한 번 더 해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근데 나는 원죄가 있어. 난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 예, 보통 이제 넘어온 박쥐들이 더 충성을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의심되니까 너는 저쪽이었잖아. 라고 하니까 왜 일제시대 때 조선 조선진 출신 형사들이 더 잔인했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의심하더니까. 그럼 파월도 똑같은 생각했을 거 아니야. 민주당이 바라는 건 딱 명확하다는 거지. 그때는 비비비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돈 왕창 뿌리고 이 기회에 분위기 살려가지고 확 뿌려서 미국을 복지국가로 만들자. 그게 비비비였잖아. 그거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좀 아주 좀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막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파월하고 브레이너드를 만나. 이제 바이든이 이제 최종 2명을 골라가지고 심지어 같이 만나. 따로도 만났는데 같이 만난 적이 있어. 만나서 얘기할 때 파월도 재정 정책에 대한 연준의 지원을 뚜렷하게 얘기했겠지. 근데 연준이 어떻게 재정 정책은 행정부가 하는 건데. 재정 정책이란 건 정부가 돈을 쓰는 거잖아. 그때 초안이 3조 4천억 달러였어요. 그걸 세금으로 걷지 않고 뿌린다는 건 국채 발행이잖아. 그 국채를 누군가는 받아줘야지. 그게 시장에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면 또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작살날 수 있으니까. 그럼 뭐겠어? 그냥 저금리 깔아주겠다는 거야. 저금리 깔아주겠다.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거는 이제 중앙은행은 아예 저금리를 쫙 깔아주고 재정 정책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을 이제 디플레나 뭐 이런 게 민주당이 바라는 미국의 모습으로 가겠다. 이런 건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갑자기 파월이 그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둘이 똑같아진 거야. 얘도 이걸 하겠다고, 쟤도 저걸 하겠다고. 근데 결론은 11월 23일에 바이든이 파월을 지명하거든. 왜 그랬을까? 이건 9월 달이고 11월 11일 날 블룸버그 기사인데 이 아저씨 또 나오죠. 조 맨친. 공화당 같은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조 맨친하고 브레이너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죠. 왜? 일단은 이 아저씨는 전기차보다는 이제 그 큰 픽업 트럭을 달고 화석 연료를 더 친환경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친환경 그냥 하는 소리다. 물론 이 아저씨 말도 맞죠.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돈 뿌린다는데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야. 인플레로 작살날 거야. 결국 BBB를 막은 사람이 이 한 명이 막은 거잖아. 공화당이 막은 게 아니야. 그래서 아예 그냥 그때부터 미국은 브레이너드를 하면 얘는 100% 안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팽팽하잖아요. 한 명 이탈표가 나오면 어차피 안 된다.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둘 다 재정 정책을 밀어주겠다고 했는데 브레이너드를 했다가 얘 때문에 나가리 되고 이 상황이 좀 복잡해지면 힘 빠진다는 거지. 노이즈 만들지 말고 안전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파월도 걱정 마시고 저는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11월 23일 날 지명을 하고 상원까지 통과해서 최종 3월에 이제 연임이 결정되는데 사실 상원 통과는 이제 이것만 봐도 별 문제가 공화당은 별 많은 찬성도 반대도 안 했어. 그럼 민주당에서 오케이면 오케이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별 탈 없이 넘어왔는데 그때는 좋았지. 별 탈 없이 넘어가는 게. 왜? 이제는 재정정책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준이 저런 식으로 연준 의장이 이제 교체되는 데서 노이즈 끼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파월은 그걸 안 거예요. 이 행정부하고 자신 임명권자의 의중을 정확히 읽은 거죠.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구나. 그래서 만나고 나서 사실 자기로 결정된 것 같은 그 시기에 FOMC 점도표를 보면 21년 12월 점도표를 보면 지금 올해 평균 지금 현재 올해 연말 예상금리가 1%가 안 돼. 지금 0.75 이거를 한 번마다 올리고 있어요. 그때는 1년 내내 올린 게 이거일 거고 1% 이상을 본 사람은 둘이밖에 없어. 블러드하고 이런 사람이겠지.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그때 이미 인플레는 보고되고 있었어요. 중고차 가격이 미쳤다. 그때 그랬잖아요. 소렌토 같은 거 주문하면 18개월 걸려가지고 군대 갈 때 주문하면 제대할 때 받는다. 그래서 중고차가 세차 가격을 넘어가고 그냥 공급망 문제로 해서 미국은 일단 공급망 문제였거든요. 유럽은 에너지 문제인데 미국은 공급망 문제로 일단 에너지가 물가가 터지기 시작했어. 물론 이거 공급망 문제는 해결은 될 것 같은데 근데 해결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여하튼 뭔가 긴축은 아니라도 완화는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살 나올 때거든요. 그때 이제 보스틱 그 아저씨가 이럴 것 같으면은 최소한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을 긴축하는 게 아니고 푸는 걸 좀 줄이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더니 파월이 이례적인 행동을 하죠.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조용히 해. 이렇게 그냥 입단속을 한 거잖아. 그래서 보스틱이 다음날 그날 전화 받고 깜놀해서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생각이 짧았다. 테이퍼링은 계속돼야 된다. 이거 완화는 계속돼야 된다.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얘기했으면 지역 연준 총재가 그렇게 깜놀해가지고 무슨 군대에서 끌려가서 촛대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왜 파월이 이렇게 오버를 좀 많이 했다니까. 지금 보면 왜 백악관하고 의회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1기 때는 연준을 위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걸로 간 거. 그래도 초반에는 연준이라는 조직을 생각해서 좀 움직였다면, 근데 그때만 해도 자기는 연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게 괜찮거든. 돈도 엄청 벌었어요. 10월 달에 다 팔았다며. 이미 1,700억인가 있어요, 돈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돈 하면 2,000억 다 돼가겠다, 이제 환율로 계산은. 그러니까 이거 괜찮거든. 뭐 한 번 더 하면 또 몇 년 보장되고 하니까 괜찮잖아. 그러면 지금 세계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 지명해 줘야 되잖아. 그리고 지명한 게 통과돼야 되잖아. 그럼 다수당이 누구냐? 지금 행정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금리 인상은 아니더라도 테이퍼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시작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재밌는 게 파월이 이러고 있을 때 12월 FOMC까지 진짜 그 모든 정보를 애써 무시하고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막 유행시키면서 애써 꾹꾹 누르고 있을 때 한쪽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21년 10월에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이제 안보 보좌관이 그 회의를 소집해서 쉽게 말해 미국의 헤드들을 다 모아요. 합참의장 바이든 뭐 이런 사람들. 우리로 치면 NFC 같은 거죠. 거기서 뭘 하느냐. 이제 설리반이 이제 한번 브리핑을 하고 그 마크 밀러 이제 합참의장이 나와가지고 바이든한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봤는데 그걸 오늘 철회한다. 철회하고 그 증거를 쫙 브리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그 정보라는 게 뭐 감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스파이라든지 모든 걸 해가지고 그 하급 부대 인적 사항,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돈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다 조합해가지고 이거는 전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러시아의 계획을 그대로 다 읊어줘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왜 안 넘어가지? 일단 개전이 딱 시작되면 젤렌스키하고 그 가족을 암살한다, 특수부대가. 이거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죠,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이 또 서부에서는 이건 이제 실제 진행된 거고, 근데 진행된 걸 보여주는 이유가 그 계획하고 똑같이 돼요. 계획대로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가 병신짓을 하면서 이제 계획대로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체르노빌 일정이거든요. 여기하고 여기로 들어가서 3일 안에 키이오를 함락시킨다. 함락시키고 동부군은 그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의 거기 친러시아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드네프로강까지 밀고 간다. 여기까지 밀고 가고, 남부는 오데사 마리우폴을 연결해가지고 몰도바까지 가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몇 주 안에 해결한 다음에 벨라루스 서부 지역 그 몰도바까지 쫙 밀어서 우크라이나를 요 정도로 만들고 괴뢰 정문 하나 세워서 전쟁을 심화해야 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고, 이거는 실현 가능성 88%다. 그러니까 시작할 가능성이 88%가 넘는다라고 바이든이 처음으로 정식 보고를 받아요. 그래. 근데 그게 왜? 근데 만약에 전쟁을 하면 타이밍이 문제인데 2월이 될 것 같다. 왜 그러냐? 일단은 이제 땅이 너무 얼어 있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경제 제재는 당연히 들어갈 것인데, 러시아 지금 유럽이 디플레이션 우려, 마이너스 유가 충격으로 기름하고 가스가 재고가 없다.
근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거는 배고픈 사람이 이제 식판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할 것 같다라고 딱 되니까 그때쯤에 시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공식화됐어요. 그래가 이제 말 그대로 컨피던셜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10월 30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보름 좀 안 되고 나서 그 G20 회의가 로마에서 열렸어요. 거기서 독일, 영국, 프랑스 애들을 모아가지고 정보를 최초 공유해요. 러시아가 친다. 이번 2월쯤에 될 것이다. 땅이 조금만 녹으면 이렇게 진격을 할 것이다. 라고 풀고 연준도 그때 한 것 같아요. 왜? 연준은 안보 단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연준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금리 결정을 위해서 막 고민을 하지만 우크라이나나 이런 CIA나 뭐 이런 국가안보센터가 하는 일들이 연준이 실시간으로 연준은 국가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맹국보다 조금 빠른 수준으로 받은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공급망에 유럽에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고가 없다는데? 그러면 인플레가 좀 일시적이지 않겠네. 이거 왜? 공급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망 문제가 이제 저기 뭐 그때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문 닫고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거기에 유럽 것까지 얹어지면 특히 기름값이 오를 것 같다. 피곤한데. 그리고 미국은 재고가 많나? 미국도 별로 없어. 마이너스 유가는 미국에서 터진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준 내에서는 이제 얘기가 그래서 불러도 내가 총대 맺게 이런 애들 튀어나온 거고 했지만 파월은 계속 누름.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봐.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임이 올해였으면은 그렇게 늦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연임 확정되고 진행될 때까지는 파월은 웬만하면 인플레기는 안 꺼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9월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9월, 10월 넘어가면 조금씩 바뀌기는 했는데 이게 딱 느껴보면 이게 코로나 터지고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가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급망 문제 같은 게 터지면서 실제 거기 보면 요게 많이 터지잖아요. 이 주황색이 뭐예요? 굿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공급망 훼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이것 때문에 쫙 올라갔는데, 그래서 유가도 워낙 낮았기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 주도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었다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 요것만 해결되면, 상하이에 뭐 컨테이너 이런 거 좀 해결되면 괜찮을 거야. 뭐, 제로 코로나 저거 풀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실제로 꺾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이제 낮아지니까. 요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또 이제 오미크론 웨이브가 일어나면서 서비스가 잠깐 죽으면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됐다 라고 하는데 요때부터 터지잖아. 요때는 뭐가 견인해? 에너지가 견인하잖아. 전쟁은 이때 터집니다. 근데 사실 전쟁 영향은 9월 10월부터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왜? 그때 미국이 정보를 공유했으니까. 독일은 끝까지 안 믿었대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몰랐다면 공습했던 날에 독일 연방정보국 국장이 들어갔다가 공습이 일어나서 비행기를 못 타고 차로 나와요. 그러니까 독일은 끝까지 안 믿었다고 그래. 젤렌스키도 처음에는 안 믿었다 그래. 근데 나중에 암살 계획까지, 암살 부대원 얼굴까지 다 보여주고 나서야 이제 리얼이 그런데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가 된 거고. 그래서 키이우가 함락이 되지 않은 게 러시아의 뼈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저 한 10월, 작년 9월, 10월, 그러니까 딱 1년 전이 재밌는 시기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미국 국가기관 중에서 정보 공유를 받는 순번이 어느 정도 될까? 근데 안보국 이런 데보다는 낫지 않겠냐? 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놀란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뒤늦게 알았으면 뒤늦게라도 뛰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파월이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2월 FOMC, 3월 FOMC, 올해 3월 FOMC 25bp 올렸잖아. 그때 50을 했었어야 돼. 뒤늦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다 50이라고 생각했는데 25를 딱 때리니까 아, 연준이 액션을 할 생각이 별로 없나 보다.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4월 FOMC에는 그 유명한 노숙자 텐트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회의에서 놓쳤으니까 이번 회의는 따라 올라가겠지, 기대를 좀 잡아주겠지라는 생각도 좀 없잖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완전 엉뚱한 얘기를 한 거잖아. 아직도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 이런 것 때문에 120까지 욕이 가는데 기준은 욕이잖아. 그러니까 9% 뭐 그때만 해도 파월이 예상한 올해 연말 금리가 3.4%야. CPI가 금리가 아니고 CPI가 3배 이상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거대한 삽질이었다는.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연준이 몰랐다기보다는 파월이 애써 현실 부정하고 자기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딱 1년 전에 점도표를 봐도 이거보다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제일 상단 3개 맞춰도 0.65였어요. 그게 점도표라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이렇다니까. 그래서 근데 22년이 됩니다. 22년이 되니까 일단 전쟁이 터지고 인플레가 막 터지고 나니까 요게 5월 31일입니다. 이제 뒤늦게 연준이 막 이제 달리자 금리를 막 빠르게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읍시다 가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다 좋은데 그러면 경기 침체 와가지고 좀 힘들 텐데 라고 해서 연준도 약간 이제 겁을 낼 때요. 우리가 이 속도로 가도 되나? 그러니까 그건 거지. 파월은 어떤 사람이다? 정치적인 사람이다. 나한테 오더를 달라. 계속 가든지 그만두든지 난 결정 못하겠다. 그래서 바이든이 옐런 재무장관하고 파월 의장을 백악관에 불러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약간 보면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쪼우는 것 같지 않아? 왠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사진 한 장만 가지고는 다 어쨌든 다 헤드라인은 뭐다?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최고의 문제다. 그러면 백악관의 의지과 행정부의 의지 나왔잖아. 어찌됐든 물가 잡아. 딴 게 죽든지 말든지 일단 잡아. 그러고 나서 옐런은 갑자기 내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 반성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안 온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려가지고 경기를 꺼트리면 안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파월도 반성문을 써요. 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거 뭐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인플레이션 잡으라고 했더니 연준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이해가 부족했고 나는 전망을 잘못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인플레는 때려잡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부작용에 대한 생각 나도 있었는데 내가 틀린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그냥 선비로서 인정한 게 아니라 정책을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는 물가 잡기 위해서는 다 잡겠다는 의지인 거지. 그러니까 오더를 받았잖아. 이 이후로 파월은 겁나 세게 갑니다. 지금도 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근데 7월 달에 7월 FOMC에서 이제 그래도 언젠가는 자기도 그래도 연준에서 짬밥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는 못하겠지. 이제 언젠가는 낮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시장이 드디어 이제 연준이 돌아선다. 이렇게 금리 돌리면 내년엔 바로 인하다. 라고 해서 이번에 많이 7월 달에 엄청 반등했잖아요. 엄청까지 아니지만 꽤 반등을 한 거잖아. 근데 아직 그냥 그거는 은연중에 나온 말인데 자기는 이러면 안 돼. 자기가 실수를 한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입이 방정이지. 그래서 8월에 작정하고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연설문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8분짜리 연설로 시장을 착살냈잖아. 왜? 아직은 그만하라는 사인이 안 떨어졌거든. 지금 강달러는 연준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연준은 하나의 그 치위생사 같은 거고 뭔가 엔지니어고 실제 이 방향과 레벨을 결정하는 거는 행정부라니까. 특히 파월은 예전에 볼커나 이런 사람들이었으면은 자기 소신도 있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도 찾고 하겠지만 이 사람은 관료예요. 그리고 연임도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했더니 자기가 브레인어드가 팍 뜨고 있을 때 자기가 나와가지고 의회의 재정 정책을 계속 얘기했거든. 틈담. 나도 강의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죠. 파월의 마지막 말은 언젠가부터 의회가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은 이 말은 뒤집어 그들은 뭐야? 의회는 걱정 말고 돈을 써라. 내가 받쳐줄게. 이거거든. 그랬더니 옐런 재무장관이 너무 흡족했던 거야. 아, 저 새끼 말 존나 잘하던데. 그래서 갑자기 옐런이 파월을 지지한다. 그리고 분위기가 확 그쪽으로 와요. 재무장관이 이제 얘 일 잘할 것 같다고 하니까 브레이너드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확 넘어가서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뭐 조맨친 뭐 이렇게 그 인준 문제 때문이라도 결국에는 바이든이 자기를 지명했던 경험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절대 이쪽에 사인 없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강달러는 미국이 원하는 거야. 왜 강달러를 원하는데 갑자기 예전에 트럼프는 맨날 약달러라고 난리를 치더니 왜 이번 정부는 갑자기 강달러냐? 인플레이션 하나 잡는 게 꽂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율이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약해지겠죠. 우리는 더블로 스테레오를 맞는 거잖아. 기름값 올라갈 때는 기름값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더니 기름값 꺾이니까 환율 더 올라가가지고 별로 빠지지도 않아.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저씨도 지금 오락가락해. 예. 오락가락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터져가지고 2월, 3월에 진짜 급락했을 했을 때 지지율이 팍 꺼졌잖아요. 그거를 거기 너무 과잉 집중돼 있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가 경기 잡으면 그게 더 안 좋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 꽂혀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월은 그냥 신호등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죽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번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중국의 전기차 BYD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자율주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중국애가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그걸로 켜가지고 이제 잘 폰으로 찍었어. 쭉 가다가 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더라고. 이렇게 땡기는 거지. 그래서 저승으로 가는 자율주행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어떤 거냐면 딱 그거라니까. 지금 저승으로 가고 있다고 연준 정책이. 근데 얘는 그냥 자기가 되돌렸다가 문제 생기면 자기 날아갈까봐 위에서 오더 날 때까지 기다린 것 같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시장이 이번에 잭슨홀 이후로 완전히 주저앉은 이유가 물가라는 거는 지금 연준이 보겠다는 고용과 물가라는 거 후행지표잖아. 그럼 후행지표를 보고 통화정책을 하면 샤워실에 바보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무서운 거지. 진짜 저러려고 하나? 그걸 진짜 몰라서 하는 게 시장은 이제 선행지표, 동행지표가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IFM의 그 물가 가격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빠지고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빨리 빠지냐면 74, 62, 54, 두 달 만에 쭉쭉 빠지고 있거든. 이거는 이대로 가서 디플레이션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상해, 뭐 컨테이너, 운임 이런 것들 다 빠지고 있거든요. 다 빠지고 있고 미국도 가장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미국조차도 그 드라이빙 시즌에 디젤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안 나와. 애들이 차를 안 움직인다고. 제일 강하다는 미국조차도. 그럼 이대로 가면은 지금은 이제 악셀에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시기인데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고 그때서야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연준이 변수가 좋게 말하면 연준이 변수가 됐고 정확히 갖고 제가 뇌를 상실했고 그러니까 겁을 상실했거나 그러니까 뇌를 그냥 배가까지 맡겨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바이든이 지금 이제 사람 이름도 오락가락하고 하는데 그것까지 이해를 해가지고 사인을 주겠냐. 근데 하나 희망은 선거 끝나면 어떻게 좀 지금은 이제 지금 근데 솔직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물가나 이런 것들은 전혀 미국의 선거는 오로지 낙태 문제야. 오로지 낙태.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미국 보수들도 좀 정신 나간 거지. 이번에 펜실베니아인가 거기 주지사 나온 사람이 있는데 오늘 공약을 발표했는데 기절합니다. 낙태죄가 부활한 걸 넘어서 낙태죄를 이제 살인죄로 바꾸자. 낙태하면 살인으로. 의사하고 여자하고 같이 살인죄로. 그것도 계획 살인이잖아요.
1급 살인으로 해가지고 종신형이 때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도 정신 나간 거지. 연방 대법원이 이제 보수화 됐다고 해서 너무 오바를 하니까 이제 진보 중에서 미친 소리 한다고 이제 결집이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경제보다는 지금은 뭐 미국 US 버전 보면 온전히 낙태야. 정치 뉴스는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제 어찌됐건 선거가 끝이 나면 그래도 경제를 작살내는 것보다는 인플레 이만하면 잡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 결과가 11월 8일 나오는데 그렇다고 9일 날부터 돌릴 수 없을 테니까 그러면은 내년 초에 있는 FOMC에서는 요거 기준이 이거잖아요. 빠질 수밖에 없거든. 아무리 시뮬레이션 돌려도 빠질 수밖에 없어. 심지어 지금 뭐 가스가 폭발해도 유가가 80달러 이상 안 올라가. 예전 같으면 뭐 150도 뚫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딴 거 없고 FOMC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무슨 얘기할지 이 아저씨는 지금 그냥 무지성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지성 매수가 위험한 게 연준도 무지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준이 제정신일 때 빠지면 바이더 딥을 하면 괜찮아. 근데 연준이 무지성일 때는 이제 같이 이제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다 온 거는 같은데 그 분기점이 중간 선거. 근데 그러면은 다 질문해. 그럼 민주당이 이기는 게 우리니까 유리한 거야? 공화당이 이기는 게 유리한 거야? 그게 아니야. 일단 선거가 끝난 게 호재. 바이든 당선됐을 때 바이든 당선된다고 올라간 게 아니야. 선거가 선거를 못 할 줄 알았어. 뭐 트럼프가 불복을 하고 뭐 아니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총기 난사를 하고 내전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선거가 별일 없이 끝났잖아. 그래서 초반에는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다가 나중에 바이든이 역전을 했지만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시장이 올라갔던 거는 문제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도 뭐 민주당이 선방을 하든 공화당이 뭘 하든 일단 선거가 끝나야 그러면 이겼던 졌던 연준한테 적당히 했다 수고했다라고 이게 사실 이런 진짜 재미없는 뉴스야. 만나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이 하나도 안 중요한 뉴스 같은데 졸라게 중요한. 왜? 이 사람들이 한가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 그 만날 때마다 뭐가 확확 바뀌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기관 참 안 봐지죠. 지금 와서 보니까 타임라인 넣고 보니까 그랬구나 하지. 이런 거 뜰 때는 전혀 그 의미가 해석이 안 돼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선거 끝나고 한 번은 더 만나지 싶어. 그때 이제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인플레이션 단어가 없고 미국의 뭐 저쪽 경제 뭐 이런 뻔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호재인 거지. 뻔하네.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최고의 문제라고 말하기엔 자기들도 무관할 거야. 왜? 기준이니까. 그래서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가 바닥이라는 중요한 게 아니라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와서는 뭐 팔고 자시고 할 건 없어. 돈 있으면 사도 좋은데 쪼리면은 버티기라도 해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시리즈가 있는데 항공사고 수사대라고. 비행기 이제 추락하는 사고, 그걸 비행기에서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는 어디가 안전한지 뭐 좀 알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늘 딜레마가 뭐냐면, 이제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이제 착륙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이제 기장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쾅 처박히는 게 아니고 동체 착륙을 해야 될 때, 그게 바다가 아니라면은 고민되는 게 뭐냐면 기름을 버려야 되느냐. 왜냐하면 기름이 많은데 처박히면 불나잖아요. 근데 기름을 다 버렸는데 착륙이 가능해지면 기름이 없어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거든. 그래서 대부분 보고 있으면 나는 그 생각만 한다고. 저거 지금 빨리 게이지 열어야 되는데 하고 그 생각을 못 하다가 박히면은 이제 충격으로 살아남은 사람조차도 화염해 죽거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 장변이 이제 지금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고 시장은 연준이 미친 게 공식화됐기 때문에 연준이 미치면 제일 공포에 떠는 데가 채권 시장이거든요.
채권 시장이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이잖아. 물론 환율 시장이 뭐 거래량 더 많긴 하지만. 채권 시장이 안정이 안 되니까 주식 시장이 안정될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채권이 많이 움직여, 주식이 많이 움직여. 지금은 둘 다 빵빵하게 박살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어떤 느낌이면 동체 착륙을 할 때 기장이 마지막으로 충격 대비 자세를 취하라고 하잖아. 참고로 알아둘 게 비행기에 추락할 것 같으면 꼭 이렇게 안고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충격이 일어나면 앞에 의자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 딴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쾅 처박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종아리가 여기가 앞에 의자에 부러져 가지고 다리가 부서져서 못 움직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충격 방지 장치라는 거는 이제 충격을 받아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 팡 받아도 뼈가 안 부러지니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오늘이 그럴 충격 대비 자세인 거지. 그리고 남아있는 기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쏠 것인가? 오늘 쐈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기름이 없겠지. 또 근데 남겨놓으면 이제 반등해버리면 이제 좀 불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시장은 어떤 시기든 간에 그 시기에 시장을 주도하는 키 드라이버가 있어요. 지금은 답을 알려줬잖아. 지금은 뭐다? 무지성 연준 때문에 오는 초강달러 때문에 모든 게 작살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 달러는 계속 강해지고 있지만 국면이 딱 이게 파란색이 나스닥이고 흰색이 10년 국채예요. 자, 올해가 딱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두각되기 시작하잖아. 자, 인플레이션이 두각되니까 10년물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죠. 슬금슬금 올라가요. 한 번도 못 봤던 인플레가 드디어 가시화되니까 시장은 그때부터 갑자기 올라갔던 게 점점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가지. 그러다가 금리가 그 사이에 박스를 깨고 올라가니까 얘는 박스를 깨고 내려오잖아. 그러다가 재밌는 게 3월까지, 그러니까 2, 3월에 겁나 빠졌잖아요. 쭉 빠졌다가 다시 둘 다 같이 올라가. 이건 뭐지? 이게 올라와서 빠졌는데 이제는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는데 얘는 왜 또 반등을 해? 이게 1국면, 이게 2국면이에요. 2국면의 드라이버는 뭐겠습니까? 1국면은 인플레이션 온다. 인플레이션 오면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의 할인율은 높아질 것이니 고밸류인 나스닥은 작살난다. 작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갑자기 방향이 같아진 이 상황은 뭐냐?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내년에는 경기 침체고 결국 인하할 것이다. 선반영. 마법의 선반영. 쫙. 우오. 가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꺾이기 시작하죠. 4월부터 다시 꺾여요. 내년 되기 전에 다 뒤질 듯?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국채금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야, 인간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몇 달 만에 왔는데 이제 진짜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 100%고 내년은 최소 동결이다. 이제 더 이상은 못 할 거야. 경제가 견딜 수 있는 금리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연준이 자기가 결정한지언정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열은 위험합니다. 1시간 전까지 36.7도였던 사람이 고열이 발생해서 2시간 만에 뭐 39도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은 4시간 후에는 45도가 될까? 아니죠. 0도가 될 거예요. 죽었거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그래 주식은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높은 밸류는 최소한 역사적 고점까지 그러니까 평균 수준 상단까지 왔잖아. 이거는 이례적인 수준이고 요거는 그래도 일반적인 수준까지 왔으니까 주식은 뺄 만큼 뺐고 금리는 빠질 것이다. 더 이상은 못한다. 그래서 내년 금리를 선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요때부터 지금 국면 3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지. 뭔 개소리야. 다 죽어도 나는 갈 거임. 이게 잭슨홀이잖아. 그리고 7월 FOMC에서 이제 점도표라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CPI도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오는데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와. 진짜 끌고 가겠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 쫙 올라가니까 뭐 그냥 달러 빼고는 다 팔아.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무지성 모드예요. 지금 이게 무지성 모드고. 자, 그러면 지금 키드라이버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연출이 멈출까? 이거거든요. 멈추면 돼. 그냥 멈추기만 하면 모든 게 많이 좋아질 거예요. 안 멈춰서 모든 게 나빠졌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또 분위기를 봐야지.